전 세계가 50년 동안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스페인, 호주 전체 GDP보다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도움을 줬는데 왜 아프리카는 더 가난해졌을까요? 지원이 시작되기 전 아프리카 빈곤층 비율은 고작 11%였고 지금은 38%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엄청난 원조가 쏟아졌는데도 가난은 줄지 않고 오히려 3배나 늘어난 것인지, 왜 선의로 보내진 돈이 어떤 나라에서 오히려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전 세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원조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원 초기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1990년대에 빈곤율이 66%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들어서야 38%로 떨어진 상황이죠. 무려 3배나 악화된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득 격차입니다. 1950년대 서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소득 차이는 5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3배로 벌어졌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약 6억 명이 전기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고급 승용차가 있는 반면 인구의 30%가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아프리카가 최근에야 가난해진 건 아닙니다. 최소 300년 동안은 다른 대륙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구 세계의 해결책은 단순 명쾌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거니까 더 많은 돈을 주면 된다였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지원 규모는 무려 12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했어요. 학교 건설, 도로 포장, 아이 예방 접종 같은 직관적인 활동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방식이 유럽과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답은 식민지 역사입니다. 유럽이 대륙을 파괴했고 독재와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단순히 낭비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대륙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서구 개입이 오히려 아프리카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대 최대 인도주의적 실패의 실체입니다. 한때 외국 지원은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극심한 빈곤에서 아프리카를 구해낼 확실한 방법으로 말이죠. 공평하게 말하자면 1960년대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2차 대전 후 유럽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정학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서유럽 전역에서 공산당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강력한 경제 기반 없이는 서유럽이 공산주의에 넘어가거나 소련의 침공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미국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1947년 미국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마셜 플랜이었어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은 유럽의 현재 가치로 약 1,600억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국이 유럽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해서 경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셜 플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거의 35%나 성장했거든요. 서구 세계에서는 엄청난 성공이었고 미국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장기적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셜 플랜의 성공 이후 미국은 또 다른 대륙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였죠. 당시 이 대륙은 수세기 식민 지배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은 연간 150달러도 안 되었고 문자 해독률은 30%에 못 미쳤으며 평균 수명은 45세 정도였어요. 대부분 지역에는 포장도로도 전력망도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자원이었어요.
이 대륙에는 석유, 구리, 다이아몬드, 희귀 광물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미래의 경제 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이 마셜 플랜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핵심 동맹국도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그렇게 돈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매년 5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는데 1990년대에는 그 규모가 40배나 늘어나 거의 2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아프리카는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지역이 되었거든요. 90년대에는 우간다,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같은 국가들에서 지원금이 정부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어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의 6천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서구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더욱 강화했습니다. 2005년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했고 G8은 아프리카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거죠. 영국의 코믹 릴리프, 라이브 에이드, 밴드 에이드의 피드 더 월드 같은 캠페인이 아프리카를 도덕적 성전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고 학교에서는 모금 행사를 열었으며 유명인들은 자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루어졌어요. 아프리카의 빈곤이 정치나 부패, 잘못된 통치와는 관련이 없고 단순히 자금 부족 때문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냈거든요. 201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액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그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전히 4억 명의 아프리카인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이 대륙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 미만에 머물러 있고 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보다 지금 더 가난해졌어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지원이 유럽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지리적 조건부터 식민지 역사까지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제학자들이 제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치주의, 재산권, 민주주의 같은 사회를 지배하는 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원이 아프리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마셜 플랜이 서유럽에서 시작될 때 유럽에는 이미 기능하는 국가의 기반 구조가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법률 체계, 공공기관들이 피해를 입긴 했지만 수십 년간 존재해왔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재건에 필요한 틀을 제공했어요. 세금 징수, 자원 분배, 법률 집행이 가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기능하는 사회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의 상황은 매우 달랐어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에야 독립을 얻었고 정부는 새로 구성되었거나 식민지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런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부를 빼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거든요.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와 달리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기능했어요. 정부 기관의 질을 추적하는 지수를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항상 목록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정치 민주주의 순위에서 하위 30개국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어요. 이런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죠. 도로, 학교, 병원, 전력 공급을 위한 자금이 종종 집권 엘리트의 손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회의에 개인 제트기로 참석하는 대통령이나 빈곤 퇴치 회의에서 6만 달러짜리 롤렉스를 차고 나타나는 정부 장관들이 목격되기도 했거든요. 추정에 따르면 이 대륙은 부패로 인해 매년 약 300억 달러를 잃고 있는데 이는 지난 50년간 받은 모든 지원금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사실상 낭비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대가로 서비스를 기대하죠. 지배층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외국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책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패가 국내에서 거의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난 50년간 대륙 전반의 정치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외국 지원이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고급차, 개인주택, 심지어 해외 쇼핑 여행에까지 막대한 돈을 횡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파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금이 외국에서 조달되었기 때문에 공공자금 부실 관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 국민들은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할 힘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말라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대륙 전체에서 발생해왔고, 이것이 해당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패를 겪고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는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해요.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는 보통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농부, 기업가들이 국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밑바닥부터 발전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의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지원이 이런 발전 경로를 훨씬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지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섬유 산업을 예로 들어보죠. 2000년대 초반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약 80%가 해외에서 수입되었어요. 처음에는 윈윈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옷은 저렴하고 구호 단체들은 서구 국가의 낭비를 줄이는 데 만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 아프리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가나에서만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 섬유 공장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계, 네트워크도 없어졌어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산업 부문은 대륙 경제의 15%에서 현재 10%로 축소되었거든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외국 지원은 평균적으로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세계은행조차도 지원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지역 제조업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전체 구조가 왜곡되어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국가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룬 거의 모든 국가는 수출 주도 모델을 통해 이를 달성했어요.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모두 서구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저렴한 상품을 제공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약한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해외 구매자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 증가는 지역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중한 외화 수입을 가져와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요. 그런데 지원금은 정반대 효과를 낳습니다. 돈이 국가로 흘러들어오면 정부와 지원기관이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현지 통화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외환 시장에서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더 가치 있는 통화를 갖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더 비싼 통화는 외국인이 어떤 나라의 농산물을 사려고 할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더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라 제품을 사지 않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에요. 즉, 동아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수출주도 모델을 더 이상 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수출이 평균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홍콩, 한국, 대만 등 가장 성공적인 동아시아 경제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고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외국 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국내 경제는 경쟁력 없고 미개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지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개발의 중요한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도로, 학교, 전력망 건설 같은 일들은 모두 국내 경제 확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지원에 대한 마지막이자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개발센터가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70%의 지원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측정 가능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낭비가 엄청났어요. 우간다의 의료 지원에 대한 감사 결과, 기부된 의료품의 약 3분의 1이 도난, 관리 부실 또는 단순한 물류 실패로 인해 의도한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IT에서는 2010년 지진 이후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이 유입되었는데, 그중 10%도 안 되는 돈이 지역 기관에 도달했어요. 대부분은 외국 계약자, NGO 또는 간접비를 통해 사라졌거든요. 10년이 넘은 지금도 많은 지역 사회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이나 연구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돼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나쁜 제품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경쟁사로 옮겨갈 것이고, 회사 수익은 감소하겠죠.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산할 수도 있어요. 요점은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지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수혜자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없거든요. 자금이 외국 정부나 기부자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성공을 보상하거나 실패를 처벌할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을 잘 하려는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 지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의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약화시키고 지역 산업을 억압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기근, 갈등,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단기 구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발 전략으로서는 그 증거를 무시하기 어려워요. 지원은 약속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기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의존의 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진정한 발전은 외부의 자선이 아닌 내부의 건강한 제도와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